4.13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력 반발하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남 검찰총장 이번 선거사범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탄압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보복성 기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해준 그날 제1야당의 대표부터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이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다. 이것이 두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것입니까? 검찰이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친박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하더니 제1야당 대표,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초법적 자세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당 탄압이니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자세입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해법권 대상도 아닙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 당대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소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야당에서는 이번 일 정치적 수갑을 채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1야당 현재 대표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오전 현재 32명인가가 기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누리당이 11명인가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 14명. 그리고 이제 뭐 무소속도 4명이 있고요. 이런데 국민의당도 4명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 지금 검찰이 기소한 이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도가 된 겁니다만 그 당시 이제 동부지법이죠. 동부지법을 그 이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광진구에 존치시켜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16대 때. 그 당시 이제 법원행정처장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옮겨가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다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그냥 과거에는 적당히 한두 마디 해서 표를 따려는 행위들이 이제 완전히 그 유권자를 이제 속이는 행위다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요. 허위사실 공표는 거의 기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옮겨가게 되긴 됐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기소를 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뭐 더구나 제1야당 현재 대표고 물론 대표 되기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일단 20대 선거 때 홍보물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야당 탄압이다라는 그 탄압이라는 용어는 조금 거슬리게 들리긴 합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보복성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고 더군다나 이제 우병우 수석과 관련시켜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최근에 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워낙 제기가 많이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로서는 대단히 애매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완전하게 허위 학력을 기재했거나 이런 식의 허위사실 공표는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데 제가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 기소냐 불기소냐의 아주 경계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을 것 같다. 그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것이고 여당 대변인 지금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이따 또 논의가 진전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법의 이제 판단을 봐야 되는 받아봐야 되지 것인데 않겠느냐. 대선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좀 덮기 위해서 괜히 옥죄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 사안을 보면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소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 보면은 어찌 보면 경계선에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기소가 될똥말똥하다는 게 이제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그런 사안인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데 여기 요즘에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온 그러한 입장으로 볼 때는 기소할 만한 사안이지만 이게 이제 찾아가서 당시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동부지법을 그대로 광진구에 남겨달라라고 부탁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옮겨가게 됐고 송파구로 자기가 그 사이에 17대 때 국회의원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확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런 거의 차이가 판단에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공보물까지 게재하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기소를 했는데 좀 이제 사안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소하느냐 마느냐 한번 검찰이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우병우 네. 수석의 과연 작품이냐 이런 건 사실 확인된 바는 없어요. 확인된 바는 없는데 야당에서 어떻든 야당 탄압이라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 네. 비록 사안이 크지 않은 사안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만한 거고 근데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기소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죄가 되느냐 여부,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지켜봐야 된다. 형량도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냐 그 그렇죠. 이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단은 이제 법원에 일단 손으로 넘겼으니까 법원의 판단 한번 기다려봐. 검찰이 이렇게 이제 야당 대표와 중진 의원들 지금 정책위 의장도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야당으로서는 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든 이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인데 6개월에서 이제 기소된 의원들은 사실 계속 재판을 이제 받아야 되죠. 최종 재판이 이제 의원직 상실이냐 아니냐까지 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긴장이 된다 그래요. 네. 의원 생활 같지 않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다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네. 당 지도부에게 이러한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를 안겨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 운영에 좀 부담스러움이 있잖아요. 부담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추미애 대표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나올 만할 근데 겁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요.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에 법을 저항하는 것이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따가울 수도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그리고 네. 기획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을 지지하던 여당을 지지하던 탄압이다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지난 용어다.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야당은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이 정도를 가지고 기소 꼭 해야 됐던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그야말로 지금 말씀처럼 과잉되게 탄압으로 몰고 간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1심은 일단 기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제 하도록 돼 최종 있죠. 판결을 하게 돼 있고 또 2심, 3심은 또 그 선고 난 이후부터 3개월씩이니까 1년 내에는 나야 돼요 이게 공소 제기한 때부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김 부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 추미애 의원이 지금 당 대표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보통 문제가 그렇겠죠. 아니죠. 지금 이제 당 대표로서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그거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이제 같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안은 단지 선거법 위반의 사안을 떠나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으로 돼 버렸어요 일단 이미.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근데 이제 공교롭게요. 또 여당 의원들을 보니까 상당수가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이 많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야당뿐만 아니라 해서 여당에서도 좀 기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 김성태 의원 두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다 또 친박이고 친박의 핵심들이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고 의심받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최경환, 윤상현, 행기한 이 검찰 결과는 굳이 검찰이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굳이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는 아니지만 좀 안타깝다,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심경을 이야기했는데 김 본부장님, 이게 이제 이른바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원 전 수석 무혐의 해준 거 봐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어떤 시각이신지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형평성의 논란은 충분히 숫자상으로는 제기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수석의 그 녹취록,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 이거 굉장히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든 무혐의를 했는데 그때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그 어떤 분명한 대가를 제시했다든가 분명한 협박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논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 사법적 판단이니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지금 추미애 대표를 기소하는 마당에 이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또 숫자상으로도 볼 때도 더민주는 14명을 기소하는데 국민의당 4명, 근데 새누리당가 12명이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12명 중에 숫자상으로 친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강석진 의원인가요? 그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비주류로. 저희 비주류이기 때문에 친박계가 그러니까 이제 30여 명의 기소된 사람 중에 친박계는 1명이 된 셈이죠. 숫자로 되니까 이제 결국엔 친박 주류들은 결국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예. 검찰은 뭐 여러 가지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그거 사안을 따지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숫자적으로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야당은 충분히 그런 문제와 그다음 비박에서는 제기할 만한데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나 이제 새누리 지도부에서는 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야당을 겨냥해서 뭐 야당 내가 하면은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여튼 국민들이 그리고 보기에 그리고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사법적 최종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그런 문제인데 최경환 의원과 이제 윤상현 의원이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현기원 전 정무수석하고 네. 공천 개입 녹취록이 굉장히 뭐 파문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아마 검찰의 입장은 이러한 것들은 당내 문제였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친박 주류가 어떤 최고 권력을 믿고 이렇게 사실상 협박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그런 정황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법리적으로 볼 때 당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법리적 문제와 이 정치적 문제가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이렇게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자꾸 사법적 영역으로 네. 끌어들이게 된다면은 결국 법이 정치를 제어하게 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가 이 어떤 사법적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걸핏하면 뭐 일단 뭐 네, 일단 고소하고 물론 잘못된 네. 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검찰 권력이 이제 여당 야당의 어떤 의석수까지 좌우하게 되는 내년 4월에 또 재보궐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기환 뭐 이 전 수석이라든지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네. 그건 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왜 이거 무혐의 처리하고 뭐 제1야당의 그야말로 경계선에 있는 기소냐 불기소냐의 경계선에 있는 이 부분을 꼭 기소했어야 되냐는 이런 불공정 시비는 야당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일반 국민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검찰은 검찰대로 입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에 이제 결국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를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어떤 편중된 어떤 편파적인 수사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하나 좀 짚어볼까요?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개그맨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 결국 검찰의 수사, 조사를 받게 될 형편에 몰렸는데 참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김제동 씨의 이야기,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저 방위예요. 방위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았어.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 때 일정 제도장 갖고 사회 봤습니다. 근데 사회를 본 건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송구하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대응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국회까지도 협박하는 차원의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 참 아쉽습니다. 저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 군 생활을 경험한 대부분이 김재동 씨 말에 아마 동의할 겁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이 지휘관들의 권력 남용이라는 게 만연돼 있었거든요. 기록도 안 남긴 상태에서 군기교육 때 보내거나 영창 보내는 거는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김재동 씨의 발언이 저는 사실에 부합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했는데 송구하다, 죄송하다, 사과하고 넘어갈 일들을 국회를 협박하는 차원의 이야기까지 하는 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국민의당 이철희 의원 지휘관들의 권력 남용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번 사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법적 판단까지 받아봐야 될 일입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네. 그야말로 이러한 부분들 사법적 판단 얘기도 나오고 뭐 국감장에 이 김재동 씨를 뭐 증인 출석시키느냐. 채택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정말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 오래전의 얘기이고 그리고 이철희 의원은 뭐 부합할 거라고 그러지만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 팩트 관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렇죠. 건데 지금 뭐 그 기록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창을 같은 기록이 없다라는 건데 그걸 뭐 알 길은 없죠. 영창 기록이 없는데 또 김재동 씨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 문제를 그 백승주 의원이 네. 저 그야말로 뭐 농담삼 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물론 농담이라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 네. 김재동 씨 정도 되면 공인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 문제를 이렇게 정치 영역까지 그야말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서 그냥 사법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지금 국방위가 한가한지. 예? 그야말로 안보 문제가 그렇게 위중하다고 하는 다 그건 동의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물론 안보 문제가 위중해도 이런 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오래 가고 있어요. 예. 이거를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대범하게 이거는 풀어야죠. 이거는 뭘 밝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무슨 뭐 군의 명예가 뭐 이렇게 해서 실추되고 이런 거하고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뭐 검찰로서는 고발이 된 사안이니까 그렇죠. 이거 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됐어요. 이 부분이 군에 네네.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건데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정치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가 뭡니까? 어떤 법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어떤 그 네. 사회의 그 갈등의 조정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정치잖아요. 근데 그 놔두면 될 문제까지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정말 정치답지 못하다. 정치가 실종돼 있다. 뭐 국방부에서는 군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예를 훼손한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에서는 뭐 그런 시각 충분히 가질 예.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거를 뭐 사법적인 잣대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해명을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현재로서는 이미 이제 논란이 된 이미 뒤에 시민단체가 이거를 이제 명예훼손 같은 거로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했으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거에 착수하는 거니 뭐 충분히 뭐 그 인정이 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처음에 백승주 의원이 이제 본인이 이제 개그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 영창 시점을 갔다 왔다. 예. 근데 백승주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국회 나와서 밝히자 그랬는데 이제 국회 나와서 내오게 청문회에서 밝힐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이 분명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지금도 김재동 그 씨가 네. 이거를 그 당시도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영창에 갔다 왔는지 여부를 확실히 사실 여부를. 밝히질 않았어요. 거기서도 약간 내가 부르면 가서 그러면 당신들한테 좋은 줄 아느냐 뭐 다른 이런 식으로 것도 있다. 약간 예. 그 협박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현재 군에 따르면 영창 기록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어떻든 국민들은 개그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로 믿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영창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갔다 왔는데 기록이 삭제된 건지 어쩌고 이런 영문을 분명히 사실을 밝히고 네. 또 사실이 아닌 게 자기가 말한 게 있다면 그걸 떳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적 잣대로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사실 먼저 우리 술자리에서 군대 관련 농담, 군대 갔다 온 분들 뭐 이렇게 좀 부풀려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한 공인의 위치에서 참 영창 네.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부풀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굉장히 세게 받았다는 얘기 저도 많이 해요, 솔직히. 네. 근데 뭐 영창을 안 가는데 갔다 왔다. 물론 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군기 교육대 갔다 온 것을 영창으로 갔다 온 걸로 착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전 김 부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해요. 일단 이 부분은 김대동 씨가 그야말로 왜 자기가 영창을 갔다 왔다 얘기하는 것에 대한 지금 뭐 군의 기록은 없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사실 뭐 어떠다 얘기해야지. 이걸 일단 문제가 제기됐는데 덥긴 덥대. 뭐 덥는다는 표현도 안 맞죠. 사실 뭐 문제로 제기되지 말았어야 된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만큼. 일단 뭐 김대동 씨가 분명하게 국민들이 알아들 수 있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어쨌든 생각합니다. 뭐 사회에 영향력 있는 공인으로서의 또 역할도 네. 중요하다. 개그 소재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최 교수님 오늘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박영선 의원이 이것도 참여정부 인사들 옛날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저는 될까요? 박영선 의원의 비판이 꼭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야당 대표, 야당의 전직 대표가 뭐 대기업 연구소 만날 수 있는 거죠. 단지 최근에 이제 전경련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다못해 여당 일각에서도 나오는 네네. 상황인데 굳이 이 시기에 대기업의 그 경제연구소를 만나야 되냐라는 뭐 그런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자신이 이제 뭔가 이 지지의 외연을 좀 확장하고자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최근에 국민성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성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쨌든 대기업과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참모들이 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많이 그렇죠. 됐었어요. 도입이 된. 사실 뭐 그때 한미 FTA가 그때 체결됐으니까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FTA라는 것. 바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뭐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박영선 의원은 지금 이른바 친노나 친문계열하고는 좀 다른 쪽에 약간 결이 좀 대척에 다른.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정치공학적 해석을 안 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박영선 의원 뭐 참여정부 참모들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날선 비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박영선 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 박영선 의원은 그저 의정청을 한 이후에 재벌 기업을 굉장히 강조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을 타겟으로 엄청나게 삼성의 지배구조라든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삼성의 문제를 많이 제기해온 입장에서 삼성을 비롯한 이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을 문재인 전 대표가 그래도 개혁을 주장하는 경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난다니까 아마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요즘 시점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재벌들의 이제 뭐 미르 K 재단에 네, 대한 네. 출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굳이 만나야 되냐는 생각도 아까 했을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비판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좀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표현이라 보면 세요. 보면은 삼성공학을 만든 노무현 참모 그대로 뭐 이런 표현을 소위 이제 노무현 정부가 삼성공학을 만들었다는 그런 식으로 뉘앙스의. 나온 거는 예. 굉장히 표현이 과하고 네. 예, 좀 강한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친문 친노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언짢을 수 거예요.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아마 이제 저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였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많이 폈다고 하지만 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많이 쳤다고 또 진보 세력 좌파로도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경제를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삼성하고 현대하고도 비교적 나쁘지 않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거기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는 아니냐.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제기됐는데 아마 이런 거에는 아마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이 지금 현재 친문들이 주류가 주도하는 이 당 운영 구조에 대한 불만이 있을 불만도. 거고 이제 네. 비문 세력의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의 정치적인 입장도 상당히 네. 반영된 비판이 아닌가. 그런데요, 문재인 전 대표 사실 지금 굉장히 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외연을 확대하는 이유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야권의 선두 주자잖아요. 소위 그리고 외국에 지금 에서 머무르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에 있는 반기문 총장을 제외하고는 국내 주자 중에 가장 지금 선두에 지지율이 있고. 선발 주자로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이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야당에서도 또 비민주자들이 또 더민주에 많이 있고 또 야권에 또 다른 안철수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분들이 항상 도전을 받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 또 스크럼을 짜면서 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확실히 해놓자. 대세론을 좀 붙여놓고 좀 이 고체 상태로 좀 붙여놔야 여러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산이 아마 그래서 사전에 대세론을 확실하게 박아놓자 네. 이런 전략이 있을 사실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앞서 나오면 이제 공격을 받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너무 대세론이 굳건해지면 그런 부담도 있을 텐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처럼 야권에는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있고 뭐 이른바 제3지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제3지대 이른바 비패권지대라는 말은 뭐 김정인 전 대표가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두주자임에 분명한데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보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른바 정계 개편이라든지 또 향후 정치적 변수, 즉 개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상황은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표가 겉으로는 뭐 대세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전혀 대세론이 아닌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얼마나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까? 지금 대선이 1년 이상 남았거든요. 물론 내년 이맘때쯤이면 뭐 여야가 다 대선 후보가 결정돼 있겠습니다만 개헌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유동적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굳히기를 하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상대방 진영에서 어떤 그 비판이 나올 걸 알더라도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으나 또 반대로 상당히 또 그 확고한 안티라고 할까 네, 뭐 거부한 네, 세력이 또 있는 네.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의식해서 뭔가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어떤 그 지나치게 좌파적이라는 인상,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세론을 더 굳히기 위해서 정책적 측면에서 대기업 연구소장들 만나서 뭔가 네. 보수층에게도 뭔가 안심을 시킨다고 그럴까? 뭐 안심이라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야권 주자로부터 비판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행보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많다. 판단하지 않았겠는가? 비판보다는 예. 실보단 득이 득이 많다. 많다라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대세론 바람처럼 뭐 사라질 수 있다. 뭐 선거인단 100만 명을 모으면 가능하다. 김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 큰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선거인단은 100만 이상으로 늘리면 조직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조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직을 근데 이제 단지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조직에서 앞설 뿐만 아니라 여론상으로도 앞서기 때문에 숫자가 무조건 늘린다 그래서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소위 후발 주자들에게 유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다. 오히려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유리할 수도 있고 또 가변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든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박원순 서울시장 네. 그리고 이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소위 하산을 하게 되면 더민주에 머물지 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 손학규 전 대표까지 같이 해서 서로 여러 가지 연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선도할 주자를 계속 비판하면서 서로 연대하는 예. 이런 구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로는 항상 유동적인 거고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 아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야권의 지금 이 정치 지형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합니다. 가변적이에요. 정계 개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비리도 많이 나오고 우병우 수석 비리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만 물론 의혹입니다. 의혹입니다만 어쨌든 야권은 계속 이대로 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우리 김 부장님이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손학규 전 대표도 뭐 상경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른바 여당의 비박 인사와 뭐 안철수 의원 간의 연대설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그 기득권이라는 게 예. 아까 뭐 김부겸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현재 대체적인 관측은 적어도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상수다라는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해요. 그렇게 일반적인 그게 이제 대세론인 거죠. 그게 대세론이죠. 그러나 그런 네. 것들이 언제든지 흔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전에 아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연대 시나리오 계속 나온다 이 얘기 나오는데 이제 안 전 대표는 계속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반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난 총선 때 상당히 이제 기세를 올렸는데 제 3당으로서 뭔가 존재 가치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일단 뭐 국감도 파행으로 거의 뭐 파행인 상태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안 오르고 있고 네. 또 주자로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정체돼 있고 오르지 않고 말이죠. 반등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비박 인사와의 연대 그리고 뭔가 안철수 전 대표는 야권이긴 하지만 비판적인 보수층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는 측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계속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꼭 친박으로 안 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뭐 정치적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박 인사와 안철수 의원 간의 연대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과의 연대설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대선 전국에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 아닌가. 반기문 안철수 연대로는 이제 친박 후보로 반기문 총장이 안 갈 것이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깔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아니다. 이게 정치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특히 이렇게 봐요. 내년 대선은 연대와 합종연행의 이해가 승부가 결정된다. 그게 어느 선거 때나 연대 폭을 넓힌 사람들은 승리했고 네. 연대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많이 패배를 해왔는데 내년은 특히 그렇다. 왜 그러냐? 어느 정파끼리 손을 잡느냐가 예, 왜 승부처다. 그러냐 하면 네. 내년 대선에는 지금까지 양김 씨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끝나고 압도적인 지금 대선을 형성하는 30% 넘는 지지율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누가 지금 대세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네. 혼자 힘으로는 집권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결국엔 연대를 많이 하는 폭넓게 그리고 좋은 명분을 갖고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은 다 거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야당 뭐 여기저기서 다 정기 개편론과 연대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정현 대표가 제주도 방문한 데서 이른바 뭐 지역을 깨고 보수, 진보 다 연대할 수 있다. 대대적으로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네,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내년에 특히 이제 집권당으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올해 총선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당초보다는 굉장히 떨어진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야당은 오히려 더민주나 이러면 요즘에는 우리가 내년에 집권을 하는 거 아니냐면서 사석에서 말하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제주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의 연대론을 이야기하고 정기 개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정권 재창출, 재집권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타개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더 구체화해서 그러면 어떤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를 한다는 것은 영남 원래 기반 정당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영남에다가 소위 호남, 자기가 이제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다가 소위 반기문 총장 같은 충청 후보를 내세운다든 해서 소위 영남, 호남, 충청의 연대론을 구상하려면 네. 여러 가지 이런 정기 개편 시나리오를 흘려서 그 가능 유동적인 판을 계속 유동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판을 좀 붙어지기 전에 흔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정현 대표의 저 정계 개편 얘기는 지역적 연합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일단 현재 호남 지역의 의원이고 반기문 총장은 계속 나온 충청. 얘기니까 친박의 충청 그리고 영남의 뭐 기존 텃밭이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 통해서 지역 연합을 통한 집권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1997년도 DJP 김대중과 김정필의 연합은 사실 완전히 지역 연합이었거든요. 두 분은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달랐던 분들인데 아마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의식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아까 이제 연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 정치사를 보면 항상 분열한 세력이 좋고 통합한 세력이 이겼어요. 특히 이제 지난 총선의 경우는 뭐 3자 구도로 이제 상당히 야권이 이겼습니다만 압승을 했죠. 여소야대가 됐는데 대선의 경우는 이렇게 총선과 달라서 상당히 진영 논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연대를 통해서 결국은 후보를 하나로 만들어낼 때 그 싸움이 가능한 거거든요. 현재 지금 야권에 상당히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후보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시너지를. 네. 그러나 또 결과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계속 출마로 연결된다면 다자구도가 된다면 전 기본적으로 야권이 불리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은 여권과 야권은 지금 현재 오늘이 이제 시한이잖아요. 그 선거법 공소시효가. 네, 네. 이제 비박도 뭔가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풀린다면 풀리는. 네. 그럼 이제 뭔가 이 정계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친문 비문도 마찬가지고 집권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분출될 가능성이 생각합니다. 있다. 예. 사실 이제 여야 정계 개편의 하나의 또 축이지 아무래도 개헌론을 매개로 해서 여러 논의가 오갈 텐데 야당은 일단 공작 정치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개헌론의 불씨가 계속 살아나는 것 있습니다. 여야의 의원들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일 새누리당에서 개헌론을 들고 나옵니다. 청와대는 부인합니다. 왜 지금 이 판국에 뜬금없이 개헌론인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르재단 케이스보스, 최순실, 우병우 이러한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공작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국의 초점을 흐리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또 한 번 부탁합니다. 특정 정권이 주도를 해서 한다든지 특정 정당이 주도를 해서 한다든지 특정 정치인들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게 바로 잘못된 개헌입니다. 이제는 반영구적인 개헌이 돼야 될 정도로 이제 우리의 정치가 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절대적인 게 국민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4월 12일이 이 개헌의 마지노선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 또 10년, 20년 또 가버립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한다면은 청와대의 우려처럼 그런 블랙홀도 생기지 않고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여야정 개헌 논의기구를 통해서 내년 4월 12일이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입니다. 그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뜬금없는 이 시점에 개헌론이 무슨 공작이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고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내년 특정 정권, 특정 정당, 특정인 주도의 개헌 바람직하지 않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비박계 의원이죠. 내년 4월이 국민 투표의 최적기다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김 본부장님, 백가쟁명식 개헌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하는 의원들이 뭐 200명 가까이, 300명 중에 200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때 발언들이 달라져요.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전에 개헌론을 굉장히 주장하다가 지금은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정치 공작이냐 이렇게 하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이제 K재단이라든가 미르재단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또 뭐 경지선 원내대표는 주장하는데 뭐 청와대는 제동 걸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걸 빗대서 한 얘기 같은데 박지원 원내대표 실제로는 아마 개헌론이 거론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근데 정치 팔단에 또 노련한 언급이라고 보이고.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 소위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외에는 개헌에 다 관심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근데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 내년 대선 때까지는 개헌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려운데 일종의 이 대선 과정이나 총선 과정에 이런 개헌을 내세우면서 그걸 명분으로 정치적 연대를 해서 하는 소위 대세론을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제 유력 주자 중 하나 반대하는 거 돼 있으면서 안철수 대표도 개헌론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아까 연대론하고 이야기하면 지금 카리스마 지도자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소위 누구 편에 따르면 영웅 시대는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을 해가지고 개헌이라든가 또 다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연합을 내세워서 연대하는 이 수단으로 이렇게 충분히 고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개헌이라는 게 정말 87년도에 되고 지금 거의 30년이 됐잖아요. 9차 개헌이었어요. 그게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됐던 그 아주 중요한 개헌이었어요. 5년 단임제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고 한데 아무튼 뭐 정치 공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뭔가 우리 사회가 대단히 난맥에 빠져 있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지금 사실 국정감사 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뭐 권력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렇다면 개헌을 통해서 단지 권력 구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이용하려 하는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헌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개헌 같은 거에 대단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의원 말씀도 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개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헌은 결국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와대가 개헌에 대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부정적인데 네. 현재 개헌 논의가 나오면 일단 모든 국정 이슈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국정의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그러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결국은 레임덕이 올 때 이것을 확 다시 주도해서 레임덕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도 개헌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개헌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기에 오히려 따라서 전국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가질 수도 있고 뺏길 수 있는 전형적인 블랙홀이 개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정파나 개인들이 개헌에 대한 생각이 너무 계산이 달라요. 이미 전 실기했다. 사실 개헌을 하려면은 지난 총선 직후에 여야가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뭔가 계속 논의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미 그 동력은 상실된 것 같고 어차피 내년 대선까지 1년인데 물론 뭐 여야가 합의하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충분해요. 예.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사람들마다 한 사람 스스로가 생각이 막 바뀌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개헌이 돼서 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대선이 치러질 확률은 거의 없다. 근데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년 대선 때 안- 개헌을 공약할 수 있어요. 예. 개헌을 어떠한 형태, 뭐 그것이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가 됐건, 내각제가 됐건, 뭐 4년 중임제가 중임제든, 됐건, 그것은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 되는 대통령이 일단 개헌 초에 임기 초에 무조건 개헌을 하는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합의는 가능한데 역시 그 논의까지 가기에도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들이 달라서 저는 개헌은 상황에 따라서 부상했다가 또 잠수했다가 이런 식의 개헌 논의 의미 없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개헌이라는 게 여당도 정계 개편하는 하나의 그 이슈로 삼을로 야당도 마찬가지. 이런 개헌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돼서 취임 초에 개헌하자는 얘기는 결국엔 또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소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더라도 다 집권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렵고 이미 개헌을 해서 차기 대통령 어느 순간부터 적용한다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청와대 현재로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마 연말 이후로는 이렇게 크게 개헌에 대해서 과연 반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고요. 회의적이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가 반대하는 건 또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자기네 청와대가 나서면 사실 될 일도 안 돼요. 안 된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국감 이후에는 여야 정부 법인세 인상 문제로 또 한번 격돌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부장,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